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근데 이 인사의 진짜 목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와 중국 견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연준 의장과 북극의 얼음땅 그리고 중국 견제까지 연결되는지 소름 돋게 이해되실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일단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 청년을 연준 이사로 발탁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고작 35살이었어요.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 기록입니다. 연준 이사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준,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하고는 영향력이 차원이 달라요. 왜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거든요. 전 세계 무역의 약 88%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석유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반도체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뭘 하든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금리를 내리면 또 출렁입니다. 연준 의장을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의 이사로 35살 청년이 들어간 거예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 친구 뭔데? 케빈 워시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모건 스탠리에서 M&A 전문가로 일했어요. M&A가 뭐냐면 기업 인수합병이에요. 삼성이 다른 회사 사들이거나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치거나 할 때 그 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문가들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M&A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체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는 월스트리트와 연준 이 두 세계를 한 발씩 딛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연준의 정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통역사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연준 이사로서 그가 가장 빛난 순간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요.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 옆에서 케빈 워시가 월스트리트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금융사들과 직접 라인을 대고 위기 수습에 나선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대공황급 재앙으로 번지지 않은 데는 케빈 워시의 역할도 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연준의 황태자라고 불렀어요. 언젠가 의장 자리에 앉을 인물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2011년 워시는 갑자기 연준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른 해석이 돌았어요.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워시가 반대했다는 것. 워시는 매파였습니다. 매파가 뭐냐면요. 금리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새가 비유로 쓰인 건 성격 때문입니다. 매는 공격적이고 날카롭잖아요. 비둘기는 온순하고 평화롭고요. 금리를 올리는 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공격적인 선택이고 금리를 낮추는 건 부드러운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비유가 생긴 겁니다. 아무튼 케빈 워시는 확실한 매파였어요. 2010년에는 공개적으로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에 연준을 떠난 거죠.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능력? 물론 중요하죠. 근데 트럼프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룩스도 봐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다움, 의장다움 같은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트럼프가 중앙 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지명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국무장관 역할에 딱 맞는 배우 같다. 이런 식으로요. 케빈 워시를 보면 확실히 그런 면이 있긴 해요. 키 188cm에 탄탄한 체격, 백발이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 연준 의장 역할을 위해 캐스팅된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한 외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뽑았을까요? 천만에요.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평생 딜을 해온 사람이에요. 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줄 사람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케빈 워시는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변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케빈 워시는 원래 확실한 매파였습니다. 금리 올려야 한다. 돈 풀기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 뒤로 워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공개석상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 신중한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술렁였습니다. 케빈 워시가 변절했다. 트럼프한테 줄 서려고 신념을 버렸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한 변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의 경제 철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저금리를 좋아해요. 부동산은 대출 없이는 굴릴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약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 상품이 해외에서 싸지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납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제조업 부활 전략과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36조 5천억 달러입니다. 36조가 아니라 36조 5천억이에요. 한화로 환산하면 약 5경 원이 넘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빚에 붙는 이자를 내야 해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많아지고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줄어들겠죠. 2025년 미국이 국채 이자로 지출한 돈이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요. 미쳤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린란드 사고 싶고, 멕시코의 장벽 더 쌓고 싶고, 인프라 투자하고 싶고. 근데 이자 내느라 돈이 다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저금리를 유지해줄 연준 의장이 절실했던 겁니다. 케빈 워시는 이걸 읽었어요. 자신이 연준 의장이 되려면 트럼프의 경제 철학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수정한 거예요. 이걸 변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실 정치에 적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념만 고집하다가 아웃사이더로 남느냐, 신념을 조금 수정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워시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근데 말이에요. 트럼프와 케빈 워시를 연결해준 진짜 연결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케빈 워시의 아내 이름은 제인 로더입니다. 성이 로더예요. 혹시 이 성이 익숙하신 분 계세요? 에스티 로더. 화장품 브랜드 아시죠? 맥, 클리니크, 바비 브라운, 조 말론, 라메르, 톰 포드 뷰티. 이게 전부 에스티 로더 그룹 소속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로레알 다음으로 큰 회사예요. 제인 로더는 바로 이 에스티 로더 창업가 가문의 상속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로널드 로더, 할머니가 바로 에스티 로더 창업자예요. 로더 가문의 자산이 얼마냐고요?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에스티 로더 그룹 지분만 따져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수조 원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부동산, 미술품 컬렉션, 기타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케빈 워시가 제인 로더와 결혼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단순히 부자 아내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뷰티 산업 더하기 금융계 더하기 부동산 더하기 미술계를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편입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실력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이에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 중에서 누가 정상에 오르느냐는 결국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빈 워시는 하버드 로스쿨 더하기 모건 스탠리 더하기 연준 이사 경력으로 실력을 증명했고 로더 가문과의 결혼으로 네트워크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케빈 워시의 장인 로널드 로더예요.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냐? 둘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동창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60년 넘는 인연인 겁니다. 와튼 스쿨이 어떤 곳이냐면요.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입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곳이에요.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순다 피차이, 구글 CEO 같은 사람들이 와튼 출신이죠. 트럼프와 로널드 로더는 와튼에서 만나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여러 번 협력했고 정치적으로도 손발을 맞춰왔어요. 로널드 로더는 공화당의 거물 후원자입니다. 오랫동안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댔어요. 그리고 1989년에는 직접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요. 자, 생각해보세요. 로널드 로더 입장에서 자기 사위 케비 워시는 능력 있고 경력도 화려하고 한때 연준 이사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 60년 지기 친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연준 의장 자리입니다. 연준 의장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대통령도 연준 의장한테 함부로 못해요. 연준은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자기 사위를 앉힌다? 로더 가문의 영향력이 미국 금융정체 전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에요. 로널드 로더가 직접 내가 사위를 연준 의장으로 밀었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로더의 마쿠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그린란드예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기억하시죠? 2019년 트럼프 1기 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미쳤다. 19세기도 아니고 무슨 영토 매입이냐며 비웃었어요.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트럼프는 화가 나서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외교적 소동까지 벌어졌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에게 2018년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로널드 로더는 북극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일찍부터 북극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원래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야 했는데 북극해로 가면 거리가 30에서 40% 단축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 아래에 묻혀있던 자원도 개발 가능해집니다. 석유, 가스, 히토류, 북극권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잠들어 있어요. 그린란드가 바로 그 북극권의 핵심입니다. 전략적 위치도 완벽하고 자원도 풍부해요. 로더는 이 가치를 트럼프에게 비즈니스 언어로 설명했을 겁니다. 도널드,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딜이야. 면적이 한반도의 10배가 넘는데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이야.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땅이라고. 거기 땅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피칭이 있을까요? 로더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부터 그는 그린란드 개발 파트너스라는 투자사를 통해 현지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영토 확장을 자신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그냥 충동이 아닙니다. 로더 가문이라는 마쿠 브레인이 제공한
빅 아이디어에 트럼프의 야망이 결합된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케빈 워시는 로더 가문의 사위입니다. 로더 가문은 트럼프와 60년 인연이고 그린란드 아이디어를 트럼프에게 심어준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어떻게 획득하려 하는지요?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그린란드 관련 발언이 훨씬 구체화됐습니다. 2026년 초에는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어요. 그린란드 인구가 약 5만 6천 명입니다. 1인당 10만 달러면 총 56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5천억 원 정도예요. 그린란드 면적 216만 제곱킬로미터와 자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물론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가 영토는 안 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노리는 건 공식적인 영토 매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금융적 점령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19세기, 20세기에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은 군사적 점령이었습니다. 군대 보내서 점령하고 국기 꽂고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선언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군사적 점령은 국제적 비난을 받고 UN 제재도 받아요. 그래서 현대의 영향력 확장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대표적이에요.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돈을 보냈습니다. 도로 깔아주고 항만 지어주고 발전소 세워주고 물론 돈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으면 그 인프라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 사례죠. 빚 못 갚아서 99년 임대권을 중국에 넘겼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하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린란드 정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안해요. 항만, 공항, 도로, 5G 네트워크. 그린란드는 인구가 적고 예산이 빠듯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개발하기 어렵거든요. 미국이 돈을 대주면 그린란드로서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군사기지 확장, 광물 채굴권, 북극 항로 통제권 등을 확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영토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케빈 워시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죠.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려면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5천억 달러예요. 이자만 연 1조 달러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규모 지출을 추가하려면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해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면 미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그 돈으로 그린란드 소프트 점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단순한 금리 결정자가 아니라 트럼프 프로젝트의 금고지기가 되는 겁니다.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죠. 트럼프가 화상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그린란드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확장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린란드 광물 자원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 골든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기존 아이언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켜주겠다는 안보 공약입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북해 함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인구 5만 6천 명의 작은 자치령이 러시아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죠. 미국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 준다면 그린란드로서는 안보 걱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덴마크나 그린란드 정부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물 자원 접근권도 핵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이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채굴권을 확보하면 미국은 중국 의존 없이 첨단 산업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선언한 건 무력
사용 없이 그린란드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안보 우산 제공, 인프라 투자, 자원 개발 참여. 이 세 가지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거대 비즈니스를 결제할 달러의 지배자가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여기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2018년에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북극이랑 가깝냐고요? 지도를 보면 좀 억지예요. 중국과 북극 사이에는 러시아 전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북극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빙상 실크로드. 중국이 1대1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북극해 항로를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그린란드에도 손을 뻗었어요. 2010년대부터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권에 투자하고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국영 기업이 그린란드 공항 3곳 건설 사업에 입찰하기도 했어요. 그때 미국이 막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덴마크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덴마크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 참여를 배제했죠. 왜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린란드에는 툴레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북극권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미군 기지예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위성 추적 시스템이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린란드에 공항을 짓고 인프라를 장악하면 이 전략적 요충지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왜 그렇게 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실히 장악하면 중국의 북극 진출 발판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중국이 공들여 추진해온 빙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 막히는 거예요.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습니다. 히토류는 영어로 Rare Earth Element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rare, 즉 희귀하다는 뜻이 들어가는 광물이지만 사실 매장량 자체는 많아요. 문제는 채굴과 정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도 심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60에서 7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정제는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요.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고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35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약 400kg 들어갑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산 원자재 없이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0년에 실제로 문제가 터진 적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떼오이다오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일본 첨단 산업이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도 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자급을 국가 안보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25에서 30%가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일부 추정치는 3분의 1까지 보기도 해요. 특히 남부 그린란드의 크바네펠드 광산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을 확보하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동맹국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중국이 쥐고 있던 히토류 카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케빈 워시의 역할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히토류 개발은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해요. 광산 개발, 정제 시설 건설, 인프라 구축,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요. 금리가 낮아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서 저금리를 유지해주면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이 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 개발 펀드가 조성되고 중국 자본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 아시죠?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좁은 바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영국이 왜 300년 넘게 지브롤터를 놓지 않을까요? 저 작은 바위섬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상 교통로를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지브롤터를 장악하면 지중해를 드나드는 모든 배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린란드는 21세기의 지브롤터입니다. 북극해를 지키는 열쇠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우회해서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북극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그 북극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러시아 북해함대와 중국 해군이 대서양으로 나오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감시도 되고 견제도 되고 필요하면 봉쇄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항공모함보다 훨씬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진 고정형 해상 기지인 셈이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설치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군 시설을 대폭 확충하면 북극권 전체를 내려다보는 감시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케빈 워시의 연준이 자금을 공급합니다. 저금리로 국방비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이 몰리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달러의 힘으로 세운 북극의 성과,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팽창을 막는 금융적 만리장성인 셈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6년 1월 30일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단순히 금융 전문가를 금융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라고 보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케빈 워시는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아는 금융 통역사입니다. 로더 가문이라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의 60년 지기이자 그린란드 아이디어를 심어준 인물입니다. 과거 매파였지만 트럼프의 저금리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케빈 워시는 단순한 통화 정책가가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영토 확장 야망,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경제 총사령관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36조 5천억 달러, 이 빚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린란드 프로젝트, 중국 디커플링, 탈동조화,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려면 연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금리를 적절히 낮게 유지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며 미국 자본이 전략적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율해야 해요. 케빈 워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능력도 있고 트럼프와 신뢰 관계도 구축했고 월스트리트와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을 비웃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향수에 젖었다. 현실 감각 없는 망상이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린란드 매입은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가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21세기 영토 확장은 군대가 아니라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개발, 안보 우산 제공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해온 방식이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같은 방법으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권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적 뒷받침을 케빈 워시가 맡게 된 거죠. 2026년 우리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그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전략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